예전에는 80% 대출 받아서 연끌로 매입했어도 임대료 수익이 이자보다 많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코로나에 경기 침체 오고 금리가 오르면서 순식간에 대출 이자가 임대료 수익을 추월해버렸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가 이하의 신축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들, 막 10억, 20억씩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빌딩 푸어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 투자의 A to G의 밸류디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꼬마 빌딩 한 채 사서 건물주 되면 인생 편하다 이런 환상을 한 번쯤 가져보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박살 중입니다. 그죠? 박살 중 이런 박살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곧 돈방석이던 시대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고 건물주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건물주들 사이에서 이제 본인들이 소위 빌딩 푸어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이 꽤나 많죠. 겉보기엔 뭐 몇백억 건물주라 남들이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정작 속 사정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이 건물주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 버는 거를 죄다 뭐 이자로 갚아도 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뭐 문제들이 되게 극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숨이 턱턱 막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시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낮은 금리에 돈 빌려서 꼬마 빌딩 투자 열풍이 불었죠. 서울 핵심 지역 작은 건물의 가격은 2010년대 중반 대비해서 2021년에 3배 이상 뛴 사례도 흔합니다.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진짜 너도 나도 간물주를 꿈꾸면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2022년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마 빌딩 열풍이 불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의 다소 암울한 현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과 같은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되고 싶었던 건물주에서 이제 빌딩 푸어로 전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 근데 그 전에 빌딩 푸어라는 좀 의미를 황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딩 푸어, 말 그대로 건물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건물은 있으나 이제 현금이 없다,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월세 수익을 받기는 하는데 대출이자나 유지비로 돈이 다 나가버려서 정작 손에 쥐는 돈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건물주 하면 원래 뭐 월세 받고 뭐 여유롭게 사고 뭐 슈퍼카 끌고 다니고 뭐 그런 이미지가 이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최근 고금리,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빌딩 푸어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금리 급등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빚 많은 건물주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전에는 80% 대출 받아서 연끌로 매입했어도 임대료 수익이 이자보다 많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코로나에 경기 침체 오고 금리가 오르면서 순식간에 대출 이자가 임대료 수익을 추월해버렸죠. 심지어 통임대 건물을 채웠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한 번에 나가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가 이하의 신축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들, 막 10억, 20억씩 보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빌딩 푸어의 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상황은 뭐 다양하겠지만 주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공실 리스크입니다. 요즘 경기가 부진하고 이제 자영업자도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의 빈층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빠지면 새로운 임차인을 금방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주로 2층 이상부터 사용하는 이제 사무실 수요도 많이 줄고 주로 1층을 사용하는 이제 자영업자도 폐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빈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5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작년 11월 대비해서 20만 명이 감소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이 폐업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55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저희가 IMF 외환위기 여파 바로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바로 직후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기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공실이 많으면 뭐 임대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뭐 빌딩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임대료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건물주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기사 나온 것이 우리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님 계시죠? 손예진 씨 건물이 이제 기사거리로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강남역 상권 코너에 이제 5층 건물을 이쁘게 신축하셨습니다. 근데 준공된 지가 반년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공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동이나 뭐 압구정 로데오 같은 핵심 상권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는데 사이드 지역 가보면은 엉망진창인 상권들이 되게 많잖아요. 골목 상권 뭐 건물주들은 조그만 외곽으로 가더라도 상권이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손님 발길 끊긴 골목 상권 건물주들은 진짜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되면 월세 내기도 버거우니 악순환이 되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주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건물의 수익률과 직결이 되고 수익률은 건물의 매각 가격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확 내려버리면 그만큼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내린 임대료는 사실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또 너무 내려버리면 대출이자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손해가 막중하더라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 본인이 계산했던 그런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공실을 안고서라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죠. 맞아요. 압박감이 진짜 감히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건물 투자 호황기였던 시절보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이제 3% 안팎일 때도 있었는데 한참 올랐을 때는 이제 6%까지도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에 0.5%였는데 2023년에는 3.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낮아졌다고 해도 2.75% 수준이라 대출금리가 실제 체감하기에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꼬마 빌딩을 살 때 대출을 많이 일으킨 분들입니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여기저기 확 못 끌어 모아가지고 빚을 낸 경우에는 금리 상승분이 고스란히 이제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이 금리가 또 오르면 대출을 풀로 받은 분들에겐 또 직격탄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들면 매달 내는 이자가 갑자기 2배가 되면은 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너무 버거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위기가 오는 거는 그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요 몇 년 사이에 급증했거든요. 저금리 시절에 너도 나도 대출 끼고 건물 산 거죠.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뛰니까 은행조차 이런 건물주들을 이제 위험 고객으로 볼 정도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한번 보면요, 건물 매입에 쓰이는 시설 자금 대출 금리가 2021년에 2.74%에서 2023년에는 무려 5.09%를 찍었고,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4.39%였습니다. 대출의 규모를 생각하면 근래 2, 3년 사이에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을 빌렸다. 그럼 연 이자가 약 2,7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확 뛰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 내기도 빠듯해지는 이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자가 월세보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만 이거 배불러 주는 뭐 이런 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때 은행이 배가 많이 불렀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월세 수익으로 뭐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겼다면은 요즘은 이제 임대료 들으면 이제 곧바로 은행 이자로 이 보지도 못하고 숫자가 스쳐나가니까 뭐 통장에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비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자 중에서는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혹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재비랑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건축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건설 자재값 폭등 뉴스는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철근이 올랐다, 뭐 시멘트가 올랐다, 목재가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이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예전보다 뭐 10%, 20% 상승된 거는 기본이고, 공사 기간이 지연이라도 되면은 추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예산이 크게 초과가 되면 이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해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대출을 어디서든 얻다가 더 큰 이제 빚을 또 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싸게 짓고 싶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겠죠. 그러면 임차인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공실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기나 또는 잘못된 정보에 속은 경우도 이 빌딩 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부 악덕 중개업자들이 건물 매매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리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축 건물을 산다면 이제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제 임대 완료까지의 수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지 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수지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이 엑셀로 하는 숫자 노름입니다. 이게 각 항목들의 숫자를 조금만 낮추거나 높이다 보면은 전체가 확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가 수지 분석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부풀린다기보다는 그런 항목들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나면 임대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높은 이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강남에 이제 공실인 신축 건물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건물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짓고 나면 이제 임대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지었다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그 예상했던 임대가에 절대 다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임대가 완료된 신축 건물들을 또 산다면 현재 임대가 완료된 그 금액이 적정한 임대료인지 조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중개인 분들이나 또는 이런 매도인 분들이 또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임대차 정보를 부풀려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제 임차인이 낼 수 있는 임대료보다 이제 훨씬 높게 책정해서 수익률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 건물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또 뭐 극단적으로는 가짜 세입자를 잠깐 드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제 임대 수익이 높아 보이니까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 혹하겠죠. 근데 막상 계약하고 건물주가 바뀌면은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짧은 이런 계약으로 속이고 팔았던 경우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완전 뭐 임대차 꼼수 사기네요. 그래서 예전에 하남에 가보시면 이렇게 분양 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본 게 이제 병원으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양을 했는데 결국 안 들어왔었어요, 임차인이. 결국은 그 분양받은 사람들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였던 거죠. 정말 못됐어요. 너무 못됐죠. 나빴어. 이게 사기뿐 아니라 이거 제대로 분석 안 하고 이거 덜컥 삭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역시나 이제 전문가인 저희의 도움, 저희 밸류디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5번째 원인이기도 한 이제 묻지마 투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건물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일단 사두면 오른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건물 사서 돈 벌었다는 말에 뭐 급히 뛰어들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부동산 세미나 가보면 정말 이 뜬구름 잡는 장밋빛 전망만 듣고 무턱대고 투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었습니다. 소위 포모 현상이라고 이게 남들 다 하니까 뭐 나만 뒤처질까봐 뭐 불안해서 뭐 따라 사는 뭐 저희가 명품 소비하면 명품 따라 사듯이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 감았다 뜨면 막 오르니까 입지나 건물 상태나 임차 수요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또 어떤 분은 이 건물 투자만 하면 임대료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절대 아니죠. 건물주가 된다 해도 운영 계획 없이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있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빚만 남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허벌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푸어가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너무 잘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건물주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빌딩 푸어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예비 건물주분들이 미리 대비할 방법 이런 것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가 생명인 거는 당연히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역세권인지 유동 인구는 충분한지 또 상권이 성장 추세인지 등등을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곳은 비싸고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무나가 아니시라면 이제 상권이 성장 중인 곳을 찾으시고 거기서 어떤 테너트가 왜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또 그 위층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상권이 성장 중인 곳조차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상권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테너트를 직접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직접 유치하시는 것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투자에서도 역시 입지만큼 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눈앞의 이익보다 뭐 장기적인 수요가 있는 장소인지를 따져보는 게 정말 뭐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풀악셀로 밟아서 당기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만 일으키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여유있게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가급적 자기 자본 비중을 높이고 부득이 대출이 많다면 금리 변동에 대비해서 고정금리나 뭐 이자 상한 조건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대료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현금을 확보해 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 현장에도 여러 번 가보시고 주변 임차인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류상 또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의 또 공실 분위기는 어떤지, 또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임차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세무, 법률 뭐 이런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이 건물이 내게 맞는 투자처인지 검증받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중개인에게 뭐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어만 놓으면 알아서 찾아오니까 큰 신경 안 쓰고 임대가 해결이 됐다면, 지금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임차인 구성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금매가 나와도 임차인 구성에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냐면, 서울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상권이 없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영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들을 좀 스터디를 하셔서 이거 좀 뜰 것 같은데, 좀 뜨고 있는 업종인 것 같은데, 또는 이 업종 너무 괜찮다, 이런 업종들을 이제 직접 컨택하는 것을 시도하면서 이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잘못된 투자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거나 이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뭐 좀 노하우들을 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읽어보고 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밸류디 부동산 중개법인 황주현 이승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